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희 교수입니다. 오늘 향기의 과학에 대해서 수업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이야기가 향기의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이어서 이 제목을 쭉 뽑아보니까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향기의 과학 1부에서 1, 2, 3 이렇게 향기의 조리적 의미와 향기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리고 향기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 2부에서 향기 감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향기 물질의 특징도 있지만 우리가 이 향기를 감각하는 감각기관의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각적인 특징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구체적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향기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천연향과 우리가 일반 조리에서 물론 허브들을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음료에서 천연향들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을 인공향을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닐라 향 에센스를 넣어서 바닐라 향을 제과나 케이크에서 넣는 그런 때가 많지요. 하여간 이렇게 천연향과 인공향에 대한 공부까지 포함해서 4, 5, 6은 요 다음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향기의 과학 2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향기의 과학 1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 인트로 부분 1번에서 냄새는 가장 강력한 맛이다 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 조리라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또는 요즘 여러분들 저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저는 게임을 안 해보지만 게임 동영상들을 요즘 이렇게 뭐 자꾸 선전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임 동영상의 화면을 봐도 막 사람이 자극을 받죠. 그러나 어쩌면 더 자극을 받는 거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음악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에 들리는 음악들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이렇게 쿵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이 예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 향기도 아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쩌면 음악이라든지 또는 미술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냄새는 가장 강력한 맛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혀에 닿는 맛보다도 어쩌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냄새이고, 따라서 이 냄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가장 어떤 강한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냄새가 어떤 음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의 혀에 닿는 미각 물질보다 냄새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이 냄새 물질만 잘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는 음식이다 라는 소리를 정말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어떻게 유도를 해낼 것인가, 좋은 냄새를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가, 나쁜 냄새를 어떻게 없애줄 것인가, 이거는 조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스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스킬을 구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냄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냄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 첫 번째 여기 원수용성 감각 또는 근수용성 감각이라는 글자들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 포인트 하는 거 지우도록 할게요. 자, 원수용성 감각이 무엇이고 근수용성 감각이 무엇이냐, 요 단어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원수용성이라는 건 원자는 멀 원자예요. 멀리서 수용성, 받아들여지는 감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원수용성 감각에 우리 몸에 어떤 감각이 있냐면 시각이 있고 또 청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 세포에 직접 안 닿아도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뭐가 딱 닿으면 못 보죠. 마찬가지로 청각도 소리를 내는 근원이 저 멀리 있으면 좀 작게 들리긴 하지만 들리고, 작은 대로
또 가까이 있으면 큰 데로 들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극을 주는 그 원인이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각기관은 그 멀리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다라는 뜻이어서 원수용성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한편 이 근수용성 감각 요 얘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수용성 감각이란 건 뭐냐 하면 감각기관에 감각 물질이 딱 닿아야지만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다 무슨 얘기냐? 여기 미각과 촉각이 있죠. 자, 미각, 혀에 음식이 들어와야 단지, 쓴지, 짠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 물론 설탕을 보면 당연히 달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혀에 대어봐야 이것이 모르는 물질을 혀에 대어봐야 쓴 물질인지 단 물질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있는 요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봐야 이것이 거칠거칠한지 매끄러운지 아주 촉촉한지 아주 메마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져봐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수용성 감각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원인 물질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고 근수용성 감각은 바로 감각기관과 그 물질이 딱 붙어야지만 감각이 전달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후각이라는 것. 후각은 여기 있습니다. 원수용성 감각과 근수용성 감각 중에서 두 가지가 어느 쪽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중간 감각이다.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감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멀리서 냄새 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너무 멀면 안 느껴져요. 그러나 가까이 와도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 그 냄새를 발생하는 물질이 우리가 코를 막고 있으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자극은 멀리서 발생을 하지만 그 자극 물질이 코의 점막에 딱 붙어야지. 다시 말해서 근수용성이 감각적인 특징입니다. 딱 붙어야지만 우리가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발생하는 자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수용체에 붙어야지만 그 감각이 인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수용성 감각과 근수용성 감각의 중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후각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후각은 이렇게 원수용성 감각과 근수용성 감각의 중간 감각이고요.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 문제가 뭐냐면 싫어도 저절로 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싫어도 저절로 인지된다. 강제로 느껴지는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떤 게 보기가 싫어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 볼 수 있죠.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눈을 감아버리면 내가 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삐걱삐걱삐걱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미각과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손에 안 대면 그만이고 혀에 안 닿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후각은 이런 미각,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거하고 다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얘는 강제로 우리가 느껴야만 되는 감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딱 다가갑니다. 그러면 쓰레기통 냄새가 나요. 이거 싫어. 냄새 안 맡고 싶어. 코를 막지요. 코를 막아요. 잠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죠. 코에서 손을 떼는 순간 냄새는 우리 코를 향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후각은 내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을 수 있고 맡기 싫다고 해서 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싫은 냄새, 더러운 냄새, 아주 지저분한 악취여도 내가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쉴 때 같이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인지가 되는 감각이라는 뜻이죠. 자, 또한 이 후각은 요 다음 두 번째 꼭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억 뉴런과 다 있어요. 냄새 감각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기억을 할 때 그 상황의 냄새도 같이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코스트코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코스트코에 가서 문을 딱
그 코스트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빵 냄새 같은 빵 굽는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저절로 제 기억은 뭐를 떠올리냐 하면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의 코스트코에 들어갔을 때 와 그 신기하고 그 재밌던 그 빵 냄새가 그 기억들을 확 불러일으켜 줘요. 자,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냄새를 맡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이 떠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그 원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이드가 쓴 이게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겪었던 일들 그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냄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내가 다 잊어버렸던 어떤 기억들이 그냥 끄집어 올려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기억 뉴런과 후각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후각은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고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다음에는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좋은 냄새가 있으면 저절로 다가가고 싶고 어떤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 있을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면 저절로 다가가고 싶어요. 또 나쁜 냄새가 있으면 저절로 피하고 싶어요. 이런 행동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냄새가 나는 음식은 우리 마음속에 먹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확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맛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냄새를 맛있게 느껴지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잘하는 요리와 잘 못하는 요리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어떤 그 냄새의 감각을 이용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리에서도 이 냄새가 좋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향수라든지 세라피라든지 또는 특히 음료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음료의 맛은 사실 다 거기일 수 있어요. 커피의 맛, 또는 차의 맛, 맛을 보면 다 거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에서 느껴지는 향기,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기, 이것이 가격을 크게 차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 비즈니스라는 것이 점점 더 큰 비즈니스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후각을 이렇게 냄새를 맡을 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느껴지는 감각인데 그것이 그 물질이 동동동동 우리에게 다가와서 코에 닿았을 때 냄새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각이 얼마나 민감하냐 요 얘기를 조금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물론 사람보다 개는 훨씬 더 민감해요. 개, 강아지 말이에요. 자,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후각 감각이 약 한 10,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00개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내가 냄새를 10,000개나 구별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냄새를 한 10,000개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는 10만 개 정도로 구별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가 예를 들면 냄새를 쿵쿵쿵 맡으면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사람, 냄새를 맡음으로써 마약 냄새를 찾아서 그 마약 탐지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실종자 탐지할 때 개가 냄새를 맡아서 없어진 사람들의 그 실종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냄새의 흔적을 따라서 아이를 찾는 그런 영화들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은 이 냄새 감각이 굉장히 퇴화되어 있는 그 존재입니다. 타고나기를 이 냄새 감각은 원래 미개화, 개발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냄새 감각은 자라면서 훈련으로 인해서 냄새를 구별하는 힘을 우리 사람들은 갖게 되어요. 타고나기를 아주 잘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면서 훈련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감각이죠. 자, 이 섬세하고 민감한 후각은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표가 뭐냐 하면 자, 보시면
요것은 역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역치라는 건 뭐냐 하면 공기 중에 얼마만큼 있으면 우리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냄새가 많아야지만 느껴지는 거는 훨씬 더 둔하다는 거겠죠. 반면에 공기 중에 요렇게 조금만 있어도 냄새를 맡는다. 요거는 훨씬 더 예민하다는 뜻이겠죠.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여기 자주 맡는 음식 또는 그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의 냄새의 그 역치를 적어 놨는데요. 보시면, 자, 바닐라 향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0.5 마이크로그램만 있어도 우리가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그거 이하로 있으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정향, 이 우리 모처럼 생긴 향신료 있죠. 그 정향 여러분들 수업에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넣느냐? 보통 정향 음식에 쓸 때 한 개만 집어넣어요. 왜?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냄새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 나쁜 냄새들은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일인데, 나쁜 냄새들은 정말 작은 양으로도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단무지나 야채, 우리 쓰레기통 냄새예요, 요거. 예. 자, 쓰레기통에서 음식이나 야채가 부패한 냄새 있죠. 그거는 바닐라 냄새의 10만 분지 1개만 있어도 우린 냄새를 맡아요. 그만큼 이 민감하고 섬세한 냄새를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서 남은 예민할수록 보통 대부분 나쁜 냄새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은 동물의 냄새,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양만 있어도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왜 그렇겠죠? 아마 우리가 옛날 태고의 시대에 어떤 이런 부패하고 나쁜 것들을 가까이 가게 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그것들을 먹었을 때 정말 식중독에 걸리거나 나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러한 그 어떤 사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는 것들은 피해라라고 아마 우리의 유전 지도에 그것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나쁜 냄새는 위험하니까 피해라 하는 사인을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요즘 현대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부틸모캡타닌 농도를 적어놨는데 0.3 마이크로 ppm만 있어도 우리 그 냄새를 느껴요.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가스 틀면 가스 냄새 나는 거 있죠. 예, 일부러 부틸모캡탄을 가스에다가 넣어줘요. 원래 가스는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부틸모캡탄을 우리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에다가 살짝 섞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가스를 트는 순간 가스 냄새가 나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지 감각을 이용해서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도시가스에 이 부틸모캡탄 작은 양만 있어도 우리가 느끼는 이 물질을 섞어줌으로써 가스가 새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위험한 물질인 가스가 타지 않고 새나오는 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것인데, 이토록 민감하고 섬세한 후각이다라는 얘기죠. 0.3 마이크로라는 게 ppm이라는 게 대체 뭐냐? 1ppm은 여기 있습니다. 피망, 제가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1ppm은 피망의 액기스를 뽑아내서 이 커다란 넓은 여기 넓은 이 수영장에 이 피망의 정유물질, 냄새물질을 한 방울만 섞여줘도 우리는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농도를 우리가 ppm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작은 양이 있어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에 따라서는 좋은 냄새는 사실 잘 우리가 못 맡습니다. 바닐라 향 같은 거 보세요. 0.5 마이크로리터가 있어야 된다. 요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있어야 우리가 그 냄새를 느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향기 정도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기 정보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느냐. 제가 인트로에서 잠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향기 감각은 멀리서 발생을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향기 물질이 다가와서 우리의 점막에 붙어야지만 정보가 전달이 된답니다. 그 그림을 하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잘 보세요.
자, 우선 향기 분자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실제로 향기 물질은 바깥에서 많이들 만들어지죠. 많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제가 뭘로 표시했냐면 요렇게 요렇게 제가 요 그림 만들었거든요. 직접 이게 조합해서 만드는데 요 그림에서 동글라미, 세모, 네모, 뭐 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게 다 다른 향기 물질이란 뜻이에요. 자, 요 향기 물질들이 공기 중에 화살표처럼 공기 중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떠 있는다는 것도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코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강제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숨을 들이쉴 때 이것들이 강제적으로 우리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여기 수용체, 이 향기 물질들과 딱 결합하는 수용체들이 우리 코의 점막에 쫙 펼쳐져 있어요. 코의 점막에 쫙 펼쳐져 있는 수용체 각각 제자리에 가서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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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우리가 10,000개 정도나 되는 다른 향기를 구별한다는데 그럼 수용체는 몇 개나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수용체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수십 개가 서로 조합을 하면서 2개까지 결합을 하든지 3개를 결합하든지 해서 이 향기 물질들을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야지만 정보가 전달이 되어져요. 만약 결합을 못한다 그러면 그 향기 물질은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전달되어 있던 이 후각 점막의 수용체에다가 딱 요 수용체와 결합을 한 요 정보가 뉴런을 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뉴런 이 수용체하고 결합된 뉴런이 쫙 모아져서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의 뇌 요 부분으로 가게 돼요. 뇌구로 가게 됩니다. 자, 냄새는 수용체에 결합한 후에 뇌로 가게 되는데 이 뇌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미각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 뇌각피질이 있고 제2 미각피질이 있는데 제1 미각피질은 주로 뭐냐 하면 맛을 혀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쫙 모아가는 제1 미각피질이 있어요. 그거는 혀에서 느껴지는 맛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제2 미각피질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므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1 미각피질에서 혀에서 느낀 맛과 제2 미각피질, 요게 이제 보통 머리의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제1 미각피질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각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뇌의 제일 한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부분이에요. 제1 미각피질은 요 부분에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있는 것이고 제2 미각피질은 요 앞부분에 전두엽에 있습니다. 요 중입니다. 요 2개의 정보가 서로 막 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맛에 대한 총괄적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냄새는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이 제2 뇌각피질로 전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제1 미각피질에서 온 그 맛정보하고 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뇌 전체로 퍼져서 감정과 기억 뉴런들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바 냄새가 감각을 움직이고 또 기억을 살려일으킨다. 이거는 바로 이 제1 뇌각피질, 미각피질에서 이것들이 기억 뉴런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기억을 관장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냄새를 느낄 때 요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단어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순행향이라는 게 있고 역행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얘기인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냄새를 맡을 때 맡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요 앞부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냄새 분자가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코에 이 점막에다가 붙으면 냄새가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방향이 2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몸을 향해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냄새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또는 음식을 삼킨 뒤에 몸 안에서 코를 향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지나가는 냄새 분자들은 두 방향으로 움직여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우리 몸에서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둘 다 냄새를 그 냄새 분자가 이동을 하고 그 냄새 분자가 후각 점막하고 붙어서 냄새를 인지를 시켜줘요. 자, 이 부분 설명을 할게요. 자, 순행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순행향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좀 두껍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기 하이라이트 같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너무 진한데, 한번 해볼까요? 진하게 되어서 안 보이네요. 약 흐린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얇게 표시해서 자, 순행향이라는 것은 여기 요 부분이에요. 자,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들숨을 쉴 때, 숨을 들이쉴 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요거에 보통의 음식 냄새가 다 이 부분에 해당하죠. 바깥에 들어서 나오는 거의 모든 냄새가 이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냄새를 들이쉴 때 마시는 향이죠. 반면에 음식 냄새 중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 냄새 중에서도 역행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역행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거꾸로 느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요게 우리 얼굴의 그 단면을 잘라놓은 건데, 여기가 점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점막이 있어요. 자, 우리가 코를 여기 요 부분이 말하자면 코의 바닥 부분이고 코의 윗 부분이죠.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코인데 코의 윗부분이 있고 코의 아랫부분이 있어요. 그 아랫부분은 혀하고 입하고 이제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냄새를 맡을 때는 이렇게 코로 들어가서 냄새가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냄새를 맡으면 공기 중에 떠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건 순행향이에요. 바깥에서 음식 냄새를 맡건 또는 나쁜 냄새를 맡건 좋은 냄새를 맡건 간에 바깥으로 느껴갈 때 그러니까 순행, 바로 들어가는 냄새다 이거죠. 이 냄새 분자들이 여기 코에 위에 있는 점막 물질하고 막 붙으면서 냄새 정보를 막 전달을 해줘요. 반면에 역행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빨간색으로 제가 그릴게요. 역행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겠죠. 더 심하게 빨리는 어떤 음식을 꿀떡 삼키게 되면 삼킨 순간 그 음식이 가지고 있던 냄새가 거꾸로 올라와서 날숨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역행향이에요. 자, 순행향은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느껴지는 향이고, 대부분 이거는 가벼운 분자들은 이때 느껴져요. 그런데 무거운 분자들은 이때 안 느껴집니다. 역행향으로 느껴지는데, 음식을 딱 삼키고 나면 목에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음식 분자 속에 들어있던 그 향기가 코로 다시 흘러나오면서 느껴지는 냄새예요.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와인은 소믈리에의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중요한 건 사실은 마실 때도 중요하지만 마시고 난 뒤에서 여운으로 남는 향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들이 있어요. 와인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주로 음료주이긴 하지만 또는 술들 중에서 고가의 브랜디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고급인 음식들은 먹을 때만 냄새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먹고 난 뒤에 우리의 코 안에서 아주 좋은 여운을 길게 가져가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다, 좀 좋은 음식이다, 또는 잘 만들어진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코로 바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음식의 그 향기 분자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예, 거꾸로 올라오면서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길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냄새 분자들이 큰 것들이거든요. 그건 떡 들러붙어서 오래 예,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행향이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고 역행향이 나쁜 것들은 역행향이 아주 그 향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역행향이 짧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는 음식이다. 예를 들면 와인에서 이런 것들 구별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소믈리에들이 이 역행향이 좋은 그 와인들을 좋은 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음식을 감별할 때 순행향, 역행향 요 구조를 잘 이용을 하시고 한 모금 들여 마실 때 느껴지는 냄새 그리고 이것을 꿀떡 삼켰을 때 그 뒤에서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그 테이스팅 기법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후각 물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후각 물질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감각을 이제 느끼고자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이게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후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나기를 아주 발달된 감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10,000개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예, 여러분은 아마 20살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 한 20살 중반 때까지, 20살 중반 때까지 후각은 발달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교육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후각이 점점 더 예민하고 더 음식들 또는 음식의 그 음료들 또는 와인들 이런 것들의 냄새를 잘 구별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자라는 게 한 25살 때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후각을 개발하는 힘을 키우자 하는 뜻에서 이 음식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후각은 예, 그냥 잘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잘 느껴지고 어떤 때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냄새 잘 못 맡는데 이거 아니에요. 환경이 틀려지면 냄새를 잘 맡는 느낌이 틀려져요.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환경 요인과 후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주변의 온도가 너무 추우면 냄새 못 맡습니다. 또 너무 뜨거워도 냄새를 못 맡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참기름 냄새 잘 느끼잖아요. 그죠? 참기름 냄새 잘 느껴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참기름 금방 꺼내서 딱 열고 냄새 바로 맡아보세요. 참기름 냄새 느껴지나?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아주 강한 그 참기름의 그 아주 독특한 향은 느껴져요. 그런데 일반 상온에서 참기름 딱 냄새 맡았을 때 어떻게 틀리냐면 참기름이 가지고 있는 그 버라이어티한 냄새가 있어요. 냄새 분자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아주 복잡한 냄새들은 안 느껴지고 아주 독특한 냄새 하나만 느껴져요. 언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냄새 맡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온도가 낮거든요. 그 온도가 낮을 때는 코에다 내봤을 때 냄새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끄집어내서 바깥에다 두게 되면 참기름과 들기름 냄새 너무나 확연하게 틀리죠. 다른 데들이 느껴져요. 즉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후각이 차이가 크게 난다 하는 얘기들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낮아도 우리가 냄새를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구별이 안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열대에서 느껴지는 냄새들 처음에 여러분 딱 내리는 순간 느껴지지만 살다 보면 열대지방에서 냄새 구별이 힘들어지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특별히 냄새를 못 맡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 하면 비가 오는 날이에요. 습도의 영향이거든요. 자,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냄새 잘 못 맡아요. 근데 너무 건조한 사막지대에 가도 냄새는 잘 못 맡아요. 즉 일상적인 그 건조 습도에서 냄새를 60도에서 80도의 상대 습도에서 냄새에 민감하게 맡는다는 거죠. 또 기압의 차이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느 때 냄새를 잘 맡느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향수 냄새 맡을 때 아침에 향수 냄새 맡는 거하고 저녁에 향수 냄새 맡는 거하고 똑같은 향수인데 여러분들 틀려요. 아침에 냄새를 훨씬 더 잘 맡아요. 왜 그럴까? 아침에는 기압이 높거든요. 그 저녁에는 낮아져요. 자,
그래서 기압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냄새를 잘 맡을 수도 있고 덜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사들 있죠. 향기를 만드는 향수 만드는 사람들, 조향사들이나 아니면 소믈리에들 또는 티 소믈리에들 이렇게 향기가 중요한 그 어떤 그 작업의 그 일이 되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냄새 맡는 환경을 굉장히 잘 조성을 해요. 예, 그 온도도 잘 맞춰놓고 습도도 잘 맞춰놓고 거기서만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감각이 주변 환경에서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른 때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 감각을 예민하게 구별을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조향사들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가면 여러분 조향사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여행을 못하니까 저도 좀 아쉬운데 저는 중동 지역에 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데를 가보면 그 향기를 나에게 맞게 조합을 해주는 조향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독특한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뭐 이제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나의 그 어울리는 그 향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할 때 그 조합하는 그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향실이 따로 있고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갑니다. 향기 감각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것은 일정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감각이 일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각 같은 건 비교적 일정해요. 여러분 어제 보이던 건 오늘도 보이거든요. 눈이 하루 만에 그렇게 막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보이던 건 오늘 보여요. 그리고 어제 단맛을 느낀 것은 오늘도 사실은 단맛을 느낍니다. 이게 하루 만에 후딱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안 그래요. 향기는 우리의 감각은 너무나 아까 얘기했지만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리적인 자체의 그 감각 특징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특이해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보통 감각들은 나이가 들으면서 점점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눈도 나이가 들어가면 나빠지죠. 노안도 오고. 귀도 마찬가지로 70, 80이 되면 보청기를 깨야 될 정도로 감각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감각들은 그 태어나서부터 있던 감각들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것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감각 특징이에요. 그런데 향기 감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떠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감각을 잘 못 느껴요. 향기 감각을.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감각을 확 많이 느끼게 되다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어지는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교육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교육은 기억하고 결합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70, 80이 돼서 기억력이 소실이 되면 향기 감각도 같이 소실이 되어져요. 냄새를 점점 더 못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특징 외에도 향기 감각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들이 바로 후각의 피로, 그 다음에 복잡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향을 기억하고 훈련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나누어서 해보려고 그래요. 얘기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이 컨텐츠에서는 후각 피로 부분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각 피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피로하다, 피곤하다, 후각이 피곤하다, 우리의 냄새에 감는 감각이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냄새 물질들이 공기에 많아요. 그러면 이 냄새 물질들이 후각 점막에 가서 딱딱딱 붙습니다. 그러면 냄새의 감각이 물이 뇌로 막 정보를 전달을 하죠. 요게 일반적으로 냄새를 맡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피로 현상이 발생을 해요. 뭐냐 하면 이 물질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포들이 계속 정보를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보를 전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세포가 피곤해져 버려요. 정보를 더 전달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중간에 요 과정을 스탑을 시켜버려요. 냄새는 공기에 향기 분자는 계속 있는데 후각 점막에 계속 들러붙는데 정보를 안 전해버리는 것. 요것을 우리가 후각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피로 현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냄새를 오래 맡다 보면 그 공기 중에 그 냄새 물질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걸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냄새가 안 느껴져요. 흔히 쉬운 얘기가 여러분들 어떤 집에 확 들어갔어요. 그럴 때 금방 밥을 해 먹었는지 김치 냄새, 음식 볶은 냄새가 막 있습니다. 어우, 이 냄새 뭐지? 이랬는데 단 여러분 20초만 지나면 여러분 그 냄새 더 이상 안 느껴져요. 들어갈 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20초만 지나면 우리 못 느껴요. 왜? 20초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그 코에서 뇌로 전달되어지는 이 신경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냄새를 맡으면, 오래도 아니에요. 20초예요. 20초. 맡으면 냄새가 안 느껴지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동일 냄새에 대해서 피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냄새는 안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집에 딱 들어갔어요. 김치 냄새가 확 났습니다. 얼굴이 확 찡그려졌어요. 그런데 20초가 지나면 그 김치 냄새가 더 이상 여러분들 안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향수를 딱 들이대면 향수는 냄새 잘 느낍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냄새 정보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냄새는 20초가 지나면 안 느껴지지만 동일하지 않는 다른 냄새는 여전히 맡을 힘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뭐라고 썼냐 하면 삶의 방어수단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냄새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제적으로 느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쓰레기통을 여는 순간 냄새가 느껴져요. 그거 안 맡을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데 어떻게 안 맡겠어요? 숨을 참아도 1분 이상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냄새를 맡게 되는 대신에 그러한 나쁜 냄새들이 20초 이상 지속되면 우리 뇌에서 못 맡도록 막아지는 나쁜 냄새를 차단하는 방어수단이에요. 이게 살아가는데 직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수술을 할 때 사람의 이 피부를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피 냄새, 그다음에 고름 냄새 막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20초가 지나면 그 이상 못 느껴요. 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20초가 지나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닭이라든지 생선 우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그 냄새는 더 이상 못 맡게 되는, 익숙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익숙한 냄새는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후각피로의 증상이고, 이 후각피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어진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냄새를 맡게 되는 대신에 방어수단 안에서 일정한 냄새는 계속 못 맡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 후각피로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보시면 냄새를 반응하는 속도, 냄새를 딱 느끼는 속도는 0.5초.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껴져요. 0.5초 만에 우리의 냄새는 벌써 그 방 안에 떠돌아다니는 공기에 속에 있는 향기 물질들하고 붙어서 0.5초 만에 뇌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응 속도, 다시 말해서 피로가 느껴지는 속도는 언제 많냐면 20초가 지나면 15초에서 30초 사이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냄새가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냄새를 안 맡습니다. 이 냄새, 그러니까 처음에 나던 그 방의 냄새, 그 집의 냄새, 그 음식의 냄새 20초가 지나면 안 맡아져요. 그런데 그 방을 나갔어요. 또는 그 음식을 안 봅니다. 그러다가 또 고개를 돌리면 냄새가 확 올라와요. 회복 속도는 10분.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냄새에 대한 차단이 풀려요.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냄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0.5초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금방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면 그 차단된 것이 풀려서 다시 그 냄새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후각 피로의 또 한 단점은 뭐냐 하면 선택적 피로예요. 선택적 피로 아니에요. 자,
내가 익숙한 냄새는 차단이 되는데 익숙하지 않는 다른 냄새는 금방 느낍니다. 특히 이 그 공간의 냄새 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이나 그 공간의 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방에서 딱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나는 냄새는 그 공기 중에 그 향기 물질들이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제 방 같은 경우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전날 마셨던 커피의 냄새 또는 제가 그 전날 뿌려두었던 방향제의 냄새 이런 것들이 느껴져 있어요. 느껴요.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어떤 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나라별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갔다. 인도에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문이 딱 열리고 게이트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냄새를 확 느껴요. 어떤 냄새? 그 공간의 냄새. 그 인도라는 나라가 많이 쓰고 있는 향신료들, 약간의 커리향 같은 그 머스타드 또는 이런 그 향기들 있죠. 그런 그 커리의 향료들 냄새, 그런 향들 냄새가 여러분들 공항에서 확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커리 향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모르고 무슨 소리야? 그런 냄새가 나다니? 근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그 향신료의 냄새가. 왜냐하면 그 향신료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 향신료의 향기 성분들이 우리의 피를 타고 피부로 향해서 배출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서도 그 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뭐 몸 냄새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먹은 음식에 대한 그 향기 성분들이 피부에서 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 맡았을 때는 우리가 다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공간의 냄새는 오래 살다 보면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모든 방방곡곡에서 느껴지는 냄새 못 느낍니다. 근데 인도 사람이 한국에 딱 와서 공항에 내렸다. 그럼 대번에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 느끼는 냄새. 어떤 냄새죠? 마늘향 냄새를 느껴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워낙 기본적으로 김치라든지 이런 데 마늘을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마늘의 냄새가 한국에 딱 내려드는 순간 느껴진다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향기 물질들은 우리가 향기로 들여 마신 것들이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우리의 폐를 타고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동영상 여러분 링크를 해줄까 하다가 제가 또 이거는 또 저작권 부분에 걸릴까 싶어서 안 했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향기 물질은 실제로 우리의 피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생리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늘의 냄새가 우리 몸을 타고 다니면서 항산화작용 이런 것들을 그 마늘 냄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늘을 익숙하게 먹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냄새를 못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방 느껴지는 그러한 냄새가 되는 거죠. 해외에 사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난 마늘 먹고 싶을 때는 금요일 날만 먹는데 금요일 저녁에만. 왜요? 그랬더니 평일에는 먹게 되면 저녁에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내 피부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몸 안에서 그 돌아다니는 냄새의 향기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일에는 먹게 되면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마늘 냄새나 이 소리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먹게 되면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쯤 되면 그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은 미국에서도 마늘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뭐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늘, 고추 이런 것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료의 냄새가 한국 사람들 몸에서 난다는 것처럼 또 터메릭이라든지 커리 파우더의 향기가 인도 사람들 또는 중동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처럼 또 유럽 사람들에게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 바질이라든지 또는 그 타임이라든지 이런 향신료 있잖아요. 그 향신료의 향기가 믹스가 되어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냄새는 우리의 피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익숙한 냄새를 계속 발산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맡는 이유는 바로 후각 피로의 현상 때문이고 이 후각 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계심을 주는 0.5초 만에 냄새를 느끼게 하니까 경계심도 주지만
예, 썩은 냄새 0.5초 만에 맡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반면에 예, 그것을 계속 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 정보를 차단을 함으로써 익숙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야 할까 봐서 제가 이 전체를 2부로 나누어서 잘라서 방송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후각의 감각기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까지 1부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항상 댓글로 또 질문과 답변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